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궤도 이탈 조짐이 보인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혁신위원회에 대해 한 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의 힘겨루기가 가관입니다. 이런 와중에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는 온라인으로 총선 출마 희망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총선을 5개월 남짓 앞두고 요동치고 있는 보수진영 구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하다가 말이 더듬지. 요즘 총선 시기가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 12월 네. 말 네. 최대 이벤트라고 거론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꼽을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주 금요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국회 본회의의 양특검이죠. 예, 쌍특검. 그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 같은데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그럼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특수관계인데 그럼 이 부분을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러면 이게 지지율이 엄청나게 출렁거릴 대형 사건입니다. 사실은. 네. 저는 이제 여러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특검을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국회로 다시 넘어오게 될 텐데 그렇죠. 국회에 넘어오면 제2요구에 다시 넘어오면 3분의 2를 채우냐 못 채우냐의 문제인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엄청나게 공격할 겁니다. 뭐라고 예. 공격하냐.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당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국민의힘은 김건희 방탄당이냐. 이런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 프레임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4월 총선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예. 거기에다가 김건희 여사의 최근 명품백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취록이라든지 네. 지금 나온 거 말고 또 다른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들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검을 받게 되면 국민들이 특별검사를 받았어? 그럼 뭐 별 게 없나 보네. 네. 이런 느낌을 우선 받을 수가 있고요. 특검을 총선 전에 예를 들면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특검이 실제 활동에 들어가면 예. 불과 조사할 때만 잠깐 이렇게 관심을 갖지 그 이후에는 그게 또 묻히거든요. 그러니까 털고 가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거부할 가능성도 있겠죠. 대통령 입장에선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2월 8일로 예정된 이 양특검 이게 하나의 큰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목한 날짜가 12월 27일이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27개 23일 남았죠. 네. 오늘 77%인데요. 예, 신당 창당 예, 가능성. 네, 예. 거기서 이제 27일 날 과연 어떤 결정을 하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거냐. 이게 다음 그러니까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총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빅 이벤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변곡점을 던질 두 사건.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그 특검 처리 또 27일로 예정되는 신당 창당 두 가지를 꼽아 주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늦어지진 않아도 빨라질 수는 있다고 얘기를 해서 네. 꼭 가능성을 27일보다 더 당겨질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27일로 날짜를 정한 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비대위원으로 임명받았던 날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2011년 12월 27일, 그렇죠. 26일 날 당시 박근혜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됐고 27일 날 비대위원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4월 총선을 한번 이렇게 치러 보니까 그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하더라. 이런 차원에서 대략 100일 정도, 100일 조금 더 남는 시간인데요. 그 정도 시간은 있어야 당을 좀 바꾸고 국민들에게 민심을 얻는데 시간이 좀 되겠더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12월 27일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당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변화가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 변할 가능성이. 데드라인이 당겨질 수도 있을지도 본인 모르는. 입으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나온 이준석 신당의 밑그림 어떻게
조금만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이제 최종 결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뭐라고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그렇지만 결심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신당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네. 그 신당의 기본 요건이 17개 시도 광역 시도에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창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앙당 창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개 시도당에 창당할 수 있는 게 발기인으로 1,0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5개 시도니까 5,000명 이상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앙당까지 합치면 최소 중앙당 발기인 200명 이상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5,500명 이상의 그 숫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지자들을 구글 폼으로 쭉 이제 연락망을 구축을 한 거죠. 예. 대략 한 5만 5천 명은 넘는 걸로 벌써 그 숫자는 뭐 충분히 무리 없이 모으신 것 같고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또 그게 얼마만큼 기동력을 가지고 오프라인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예. 우리가 대구에서 행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1,300석짜리의 그 규모 굉장히 크더라고요. 국회의원회관 그 대회의실이 사실 500석이 안 되거든요. 예. 그 1,300석 엄청 처음에 좀 쫄렸죠. 이거 다 채울 수 있을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날 와 주셔서 제가 보니까 뭐 1,600명, 1,700명은 좋게 오신 걸로 이렇게 해서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열성을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지자들 연락 시스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활동성 이런 것도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12월 12일부터 네. 예비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120일인데요. 이 120일에 맞춰서 만약에 신당이 27일 날 뭔가 그 태동이 된다면 결심이 된다면 불과 한 2주 후잖아요. 그렇죠. 그 예비 후보 등록일로부터 2주 후기 때문에 미리 신당에 관심을 가지고 신당으로 정치 활동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총선 출마 희망자 의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구글 폼으로 한번 그 접수를 받아보겠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발적인 본인 의사에 따라서 또는 타인이 추천해 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오면은 관심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경쟁률이 좀 높아지는 오늘 뭐 이미 TK는 지금 뭐 이준석 복수의 대표가 신청자가 몰렸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아마도 페이스북에 뭐 아마 그런 얘기를 뭐 쓴 것 예. 같기도 한데 아니구나. 그 모 언론사하고 이제 통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나왔는데 실제로 그 이준석 신당이 결심을 갖고 움직이게 된다면 최대 격전지가 TK가 될 겁니다. 왜냐? 신당이 보수의 적통을 가지고 예. 국민의힘과 경쟁해야 되고요. 그 보수의 격통은 그러니까 그 보수의 그 법통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전통과 정통성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하려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TK가 가장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지금 근데 국민의힘 상황을 보니까 네. 굉장히 어수선해 보입니다. 네. 뭐 지도부나 친윤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했던 혁신안이 오늘 최고위원회에 보고가 안 됐다고 해요. 네. 이거 갖고 지금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는데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이제 실무자들하고 뭐 오신한 혁신위원이 이제 최고위에 보통 가서 보고를 하고 그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결을 하고 이런 그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신한 혁신위원이 이제 언론하고 얘기한 걸 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서로 떠넘기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위가요. 사실 혁신위원장이 언론에 관심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본인이 유명해지긴 했어요. 본인만 유명해지고. 인류한 혁신위원장. 그다음에 혁신의 내용은 전혀 관철이 안 되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집권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볼 만한 게임이 됐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이 적어도 절반 이상 지역이 그 게임을 할 만하다. 이런 상황이 되면 예를 들면 약간의 희생이 포함된 거죠. 예를 들면 그 영남에 3선 이상 중진들이 수도권에 와서 해볼 만한 지역이 그나마 그 3선 의원
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당을 위해서 보탬이 좀 돼달라. 예. 이렇게 하면 결단을 좀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요. 121석의 수도권 의석 중에 10%도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10석도 되기 힘들어요. 그러면 영남 중진 의원들한테 넌 서울이나 수도권 가서 죽어라 이 소리거든요. 죽든가 출마하지 말든가. 네. 그리고 당신들이 비워놓은 그 자리에는 용액관, 검액관, 윤핵관들을 내려보낼 거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날 수밖에 없고요. 실제 선거 상황에서도 자 김기현 대표마저도 태화강 건너면 김기현 대표 모릅니다. 윤재혁 원내대표 803 넘으면 누군지 아십니까? 다 TK 출신이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그 전국적 인지도가 높지가 않고 수도권에서 결국은 그 대표 원내대표마저도 그런 상황인데 네. 나머지 3선 의원님들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수도권 오면 다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비어있는 자리에 예를 들면 PK 지역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네. 그나마 그 3선 했던 분들은 지역 내에서 인지도나 조직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빠진 자리에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요. 민주당의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말고요. 그 전 선거에 예. 민주당이 전원 구청장을 차지한 적이 있어요. 예. 그분들이 지난 그 지방선거 때 다 떨어졌잖아요. 네. 대기하고 있어요. 이번 총선에 다 그분들 나오실 거예요. 그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죠. 조직력이나 인지도나 지역 내 인지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민주당 후보에게 결코 쉽게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요. 예. 그러면 3선 차출해서 서울로 수도권 오신 분들도 떨어지고 그 빈자리에 정치 신인들을 내려보냈는데 민주당의 지역의 그 유력자들한테 딱 떨어지고. 예. 그럼 결국 선거의 어떤 전략으로 보더라도 전혀 옳지가 않고요. 당연히 네. 반발하죠.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는 사실상 혁신안을 거부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받아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건 어찌 보면 그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를 맡으면서 사실은 용산의 민원이죠, 그게. 저는 용산의 민원이라고 봅니다. 오신환 혁신위원이 네. 목요일 최고위원회의에 혁신안 다시 상정하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네. 그래서 혁신위 조기 해체 얘기에 자꾸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냥 가지는 않겠죠. 인유한 위원장이 오케이 그만둘 테니 마지막 혁신안으로 지도부 교체 초강수 카드를 꺼내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제가 그 어젠가요 오신환 혁신위원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혁신위가 결국은 그 처음부터 대통령한테는 뭐 나라님이고 예. 뭐 월권이고 이런 얘기 못 하는 거고 인유한 위원장이 결국은 힘 있는 사람에게는 말 못하고 비주류고 나이 어리다고 이준석 대표에게는 뭐 도덕이 없고 뭐 네.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결국은 스스로 자멸한 거죠. 그다음에 김경진 혁신위원인가요? 언론에 네. 나온 그분이 혁신위의 역할이 나는 김경진 혁신위원이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끌기 잘 해준 거죠. 그런데 정작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7.15%로 대패를 했어요. 예. 이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고 네. 다음에 총선 때 그래도 수도권에서 해볼만 하려면 우리가 뭘 고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페이스북에 4가지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라. 네. 두 번째는 이른바 당정일체의 고리를 끊어라. 네. 예? 세 번째는 용산 대통령실이 공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라. 네. 네 번째는 당 지도부를 바꿔야 되는데 대통령과 결이 다른 사람으로 지도부를 바꿔라. 근데 그중에 지금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죠. 그러니까 1호 안건으로 저도 이제 징계가 해제됐습니다마는 예. 그때 1호 안건으로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 김철근 이렇게 4사람의 징계를 해제했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휘발성 있는 이슈였어요. 사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이 용산이거든요. 예.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용산으로 향한 화살을 다 막은 거고요. 그러니까 첫 단계부터 잘못 밟았다고 보시는 그렇기 거고.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도 반발했고 저도 징계가 해제됐지만 흔쾌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것 자체를 차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위의 조기 해체와 그러니까 혁신위도 문을 닫고 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내려오는 이 논개 작전이 그게 이제 지금 공공연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럴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예. 제가 이제 지도부 측에 좀 핵심 인사들을 좀 만나 보면 김기현 대표 체제는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자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용산이 아직 신뢰한다. 이게 이제 그분들의 얘기인데 자 보십시오. 총선은 다가오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도 변화가 별로 없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별 변화가 없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낯으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시간만 버리고 있겠냐. 예. 제가 보기에는 올해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단지 지금 8일 날 상정돼 있는 그 쌍특검 때문에 예. 국회의 표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표결 전까지는 어떤 신상의 변화를 주면 투표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려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올해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준석 신당 창당 가능성은 점점 더 계속 높아지는 걸로. 아무래도요. 왜냐하면 집권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그 평가 그거에 대한 심판 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체로 보수가 집권을 하면 안보와 경제는 좋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과거의 상식이었는데 예. 그게 지금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심판을 하려고 하면 이쪽에서 이건 우리가 잘했습니다. 경제는 뭐 몇 퍼센트 성장을 했고요. 외교도 이런 건 잘했습니다. 네. 이건 좀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얘기가 없어요. 저들 공격이 엄청 심할 거거든요. 장관급 20명 인사청문회 그 결과 보고서 없이 그냥 임명. 그다음에 이태원. 네. 뭐 사건 사고 그다음에 사과하는 거 없이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엑스포 그다음에 대통령이 엄청나게 그 외유를 많이 나갔잖아요. 네. 그 비용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엑스포 때문에 영업사원 1호인데 가서 영업하고 다녀야 되는 뭔가 했는데 결과가 119대 29. 너무 차이가 많이 났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공격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요. 네. 내일 당장 선거를 한다면 뭐 저는 끊임없이 뭐 기회가 된 데만 얘기를 합니다만 내일 선거한다면 100석이 안 돼요. 100석이 나올 지역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예,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수가 괴멸 수준이 되는 건데 여기에 보수의 새로운 씨앗이라도 살려놔야 예. 다음에 선거에 다음 대선에 뭔가 싸워볼 만한 건덕지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당이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준석 신당이 출범을 한다면 네. 국민의힘에 미칠 영향은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내일 선거에 신당 없이 그 선거를 해도 수도권 121석 중에 지난번 총선 때 16석이었습니다. 네. 서울 8석, 인천 1석, 경기 7석에서 16석 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못할 겁니다. 왜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증명해 주는 건데요. 네. 제가 지난번 총선 때 강서병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예. 지난번 선거 때 총선 때 강서 평균으로 18% 졌어요. 근데 투표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네. 근데 48.5%의 보궐선거 투표율에 17.15%로 졌기 때문에 총선에선 더 심할 것이다. 총선으로 보면 평균 20% 이상 지는 겁니다. 예. 그것을 서울 시내나 수도권 전체 민심에 환원해 본다면 서울은 제가 보기에는 용산 뭐 종로 이런 데도 어렵고요. 아마 강남 서초 중에 5개 중에서도 다 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송파도 어려울 거고요. 진짜 심각하게 보고 계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경기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당장 선거한다면 수도권은 10석도 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신당 없이도 쭉 내가 권역별로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92, 3석 정도 나와요. 비례까지 포함해서요. 그것도 예. 병립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연동형으로 하면 그만도 안 되겠죠. 예. 이게 불가능하다고 자꾸 생각을 할 겁니다. 왜 한 번도 보수 세력은 100석 이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계열이 과반 이상 170석까지 하고 있지만
한때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79석도 했고요. DJ가 예, 그 통합민주당 시절에 83석도 한 적이 있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만약에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이 100석이 안 되고 나머지 야당 연합 전체가 200석이 넘는 상황이 되면 이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200석이 갖는 게 세 가지입니다. 네. 탄핵 가능하고요. 개헌 가능하고요.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가능합니다. 예. 그 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5선 이상민 의원이 어제 탈당을 했습니다. 뭐 예고된 행보이긴 했는데 조금 시기가 이르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당설이 거론되고 있어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개딸이 미워서 탈당을 했는데 그럼 윤심 일체에 있는 정당으로 오면 개딸 대 윤심 누가 더 나쁜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떠난 이유가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거의 제왕적인 상황이고 본인이 활동할 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비판하면서 왔는데 여기 오면 그러면 윤심 일체 정당에서는 그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상민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 새로 생길 가능성이 높은 뭐 이준석 신당이 결심을 해서 신당이 생기는 상황이 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을 탈당한 이유를 봤을 때 바로 국민의힘으로 넘어온다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신당 합류설이나 무소속 출마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신당은 아무래도 이준석 신당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궁금합니다.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혹시 뭐 교감이 있다거나 이런 이상민 의원하고 이현주 전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식사를 같이 한번 했을 거예요. 그건 공개됐던 내용이고요. 그때 상당히 뭐 이런저런 많은 교감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상민 의원이 이제 자꾸 이상민 의원을 폄하하려고 뭐 지금 5선이신데 6선이 돼서 뭐 국회의장을 도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탐하는 분으로 자꾸 폄하를 하던데 최종적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의에 따라 정치를 좀 더 멋있게 해보려고 하는 분인지 아니면 진짜 자기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인지 그거야 이제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상민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사이에 연락이나 교감이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낙연 전 총리가 요즘 이재명 대표를 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에 드나드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치를 수 있겠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와 연합전선도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연합전선이 성사가 돼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 가능성, 신당 창당으로 민주당과 결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원래 평소에 별명이 엄중낙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보수 진영도 그렇고 진보 진영도 그렇고 이 구도가 굉장히 많이 역동적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중낙연의 스탠스가 약간 지금 벗어나 있는 거죠. 시계는 가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 본인이 숨 쉴 만한 공간이 없는 거죠.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YS나 DJ 같은 경우는 당권이나 이런 걸 잡았어도 적어도 비주류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30-40% 정도는 내줬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당내 민주주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일색으로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 일색으로 친명 일색으로 이렇게 그립감을 강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건데 이걸 내부에서 깨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 리스크라고 하죠. 이제 전에는 이제 뭐 검찰 사법 리스크였는데 재판에 계속 나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실형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되게 좀 위험하다고 보지 않겠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반드시 국회의원이 또 돼야 되겠죠. 왜 방탄복을 입어야 되니까. 그게 있고 그다음에 자기를 지켜줄 자기 측근 핵심 인사들은 반드시 또 당선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병립형 비례를 고집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지점들 때문에 결국 비명들에게
기회는 더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엄중낙연이라고 하는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하고 저는 물밑 교감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도 인터뷰에서 그 연동형을 가지고 이제 비판 대열에 합류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민주당의 비명이 대략 한 40~50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백번 기념관에서 그 기조연설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광주도 다녀왔어요. 네. 광주에 이제 본인 측근의 그 출판 기념회 다녀오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낙연 전 대표가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모임 있잖아요. 네. 의원 4명이 하는 비명계. 그 포럼에 기조연설을 할 겁니다. 또 주목이 되네요. 네, 국회를 이제 처음 가는 건데요. 아마 활동을 더 활발히 할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 세력화를 모색하진 않을지. 저는 뭐 충분히 그걸 염두에 둔 행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요 상태대로라면 뭐 진보 진영도 보수 진영도 이렇게 다당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구심력도 강화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구심력보다는 또 원심력 또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본인의 세력을 모으는 그리고 본인이 대의 명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활동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더 세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얘기 나누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저희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행된 중폭 개각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이제 야구를 하다 보면 개투 요원이라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선발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개투 요원이 있고 마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기 중반에 이어줄 사람.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정치 대열에 가실 그 내각에 있는 장관들을 다 내보내고 주로 전문가나 학계에 있는 이런 분들로 개투 요원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별로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굉장히 경량화된 내각. 그리고 청와대 2기도 굉장히 실무형이고 경량화된 그 청와대 용산 2기도 그렇더니 내각도 좀 그래 보여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무슨 전국을 좀 방향을 바꾼다든지 동력을 확보하기는 좀 쉽지 않아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네. 지금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이 거론되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개각에서는 빠졌습니다. 네. 박진 장관 거취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진 장관은 조금 피했겠죠. 피해줬겠죠.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개각에서 박진 장관의 이름을 넣으면 바로 엑스포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박진 장관은 그 정치인이고 다음에 또 이제 출마를 준비하실 건데 그래서 두 번째나 세 번째 개각에 아마 넣지 않을까. 첫 순서에 안 들어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첫 순서에 넣으면은 당연히 이 개각은 문책성 개각이다 이렇게 언론이 볼 거 아닙니까? 그걸 피해 주는 거겠죠. 오늘 개각에서 이름이 빠진 인물이 한 명 또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 지금 후임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도 거론되고요. 요 카드 언제 쓸 거라고 보세요? 한동훈 장관은 1월 11일 직전에 그만두면 지역구 출마를 하겠다는 걸 의미하고요. 법적 사퇴 시한 다 채워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출마하게 되면 3월 10일 이전에 하면 되겠죠. 열려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을 좀 돋보이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에 좀 도움이 되려면 상당히 개혁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부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한 몸으로 보는 인식 그리고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정치에 입문해서는 상당한 변신이 요구되는 건데 그 변신을 했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고운 눈으로 볼 것이냐 그럼 그 갈등을 잘 이겨낼 것이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정치인 한동훈은 농론하기 쉽지 않죠. 근데 한동훈과 이준석의 구도가 총선에서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동훈과 이준석은 이제 공통점도 있지만 상당히 다르죠. 한동훈 장관은 일단 법조에서 성장을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방송과 이 정치 일선에서 성장을 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이라고 하면 한동훈 장관은 아무래도 그 관료 출신의 검사였기 때문에 장단점이 서로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합을 잘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아니면 완전히 경쟁 상대로 만날지 네. 그건 27일이 지나봐야 알겠어요. 현재로서는. 네, 왜냐하면 합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서로 보완을 상당히 해줄 수도 있는 게 있고요. 예. 만약 경쟁 관계로 된다면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규정 짓고 공격하게 되겠죠. 예. 네. 한동훈 장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결국 외연 확장을 해야 그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30%는 찍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적어도 45% 50%까지 확장을 해야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닌 그렇죠. 중도층의 네.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른 비전과 개혁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느냐는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과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